영수회담의 성공 조건. 경제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민주당은 이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총선을 치루었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표로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참패, 민주당 대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 심판의 구체적 사안은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해외 도피성 도주대사 임명, 처가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진상 규명,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의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였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은 21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사안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영수회담에서 눈 감은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시급한 전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20몇 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퍼붓기로 공언한 예산이 천조다 어쩌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 민생자금 13조 정도는 민생 경기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25만 원 13조 정도를 풀면 식당에 손님이 늘고 시장의 소비가 늘고 돈이 돌고 돌아 우선 꽉 막힌 민생 파탄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협상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도 언제 어디서든 의제와 관계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물론 회담 준비와 의제 조율을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도 가장 긴 기간 동안 못 만났거나 안 만난 만큼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든 것을 타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5가지 국정농단 사안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을 논의하고 방향의 키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정의 기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입니다. 둘째, 총선 결과 국무총리 임명도 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 변화입니다. 셋째,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꿈을 접고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국가 바로 세우기, 경제 바로 세우기 정책에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중간평가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정권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심판,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거듭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 정청래 최고는 오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기로.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당선자분들 만나서 포부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정청래 최고 올 겁니다. 자,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나네요 지금 우당탕탕 소리가 납니다. 자 일단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인재영입 1호 환경 변호사 최근에 디지털 사무부총장 임명되신 네. 우리 박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윤기 인천 남동을 당선자시고요. 전 OBS 기자 겸 노조위원장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기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 술잔 식기 전에 돌아오신 정청래 서울 마포울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야, 무슨 김동성이에요? 네. 9시 될 때마다 스케이트 날을 딱 집어넣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정치 후원금은요, 뭐 한참 후에 받을게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후원금 잘라는 말 못해 이제는 한 달은 쉬어야 되고요. 대신에 돈 안 드는 거 한번 하시죠. 구독자 지금 채널 채팅창에 박지혜 TV와 정청래 TV 구독 링크가 있어요.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용기 당선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채널 없는 것도 방법이에요. 채널 없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SNS 뷰를 다 비추합니다 원래. 사고는 거기서 나.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정청래 TV는 뭐 최근에 뭐 100만 된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던데. 아니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은 지금 100 몇십만이 됐는데 저는 아직 30만이 안 돼가지고. 30만이요. 김호준 뉴스 공장보다는 벌 게 없잖아요. 아니, 제가 또 뉴스 농장이거든요. 정선 때도 좀 뭐랄까 인기 좀 끌었죠. 뭐든지 1번 만들어가지고. 볼펜 1번이네. 정청래 덕에 당선된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자 박지혜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이유님 감사드리고요. 배혜승님까지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두 분 당선자 특집이니까 앞으로 한 달이 오는 당선자 특집 할 거예요. 특집이니까 일단 당선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 좀 봐드릴게요. 자 박지혜 후보 그 유명한 전희경과 왜냐하면 이쪽 진영에서도 꼭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희경.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54대 43%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당선 축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누구예요? 소개 좀 저희 시켜주세요. 가족인데요. 네. 저희 아이하고 남편 그리고 저희 남편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네? 화면상 왼쪽이죠. 네. 화면상 왼쪽 제일 1번 키 큰 사람. 1번 주먹 쥐고 있는 분.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남편 옷 입고 많이 선거운동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네. 배우자처럼. 네. 그리고 그러면 이쪽 아버님 어머님이신가 봐요. 친정 부모님. 친정 부모님. 네.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에 아이 저희가 한 명이에요? 네. 이게 하나 더 친정 나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네. 시아 어머니는 시부모님은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네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저 꼬마가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네. 알만한 나이네. 예. 야, 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목에 힘 좀 아, 주겠는데. 근데 계속 진짜. 비밀로 했었어요. 근데 딱 4월 10일 날 이게 알려져가지고. 네, 엄마들도 많이 축하해줬어요. 자, 어쨌건 축하드리고요. 어차피 전에 또 나오셨을 때도 저게 무조건 되는 데다. 근데 박지혜의 인재영입 1호에 대한 상징성이 너무 커가지고 또 주목도가 네. 높았던 친구도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분 다 경선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원래 영입인재들은 경선을 안 시키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비례도 빼고 그런데 이번에 비례가 좀 없었고. 근데 이제 두 분 이제 경선으로 가겠는데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막 엄청 좀 그랬겠지, 막 속으로. 근데 저는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치면 어떡하냐고. 민주당에 누가 될까봐.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왔네요. 떨어질 곳에 보내지 않는다. 네. 되게 경선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박지혜 변호사는 이제 드디어 박지혜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고요. 곧 의원님. 네, 곧 의원님. 자 그리고
인천 남동을에서 당선되신 이훈기 기자님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지금 득표율 여기는 이훈기 54.4, 신재경 45.5 여기 너끈히 그냥 아주 가볍게 이겼다는 말씀드리고 넉넉하게 이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당선할 때 저 목걸이 한번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처음 걸어봤는데. 네. 아니 근데 저 표정 봐. 지친 상태에서 승리에 대한 기쁨, 환호. 리얼하네. 저는 이윤기 당선자는 그 뭐랄까요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 하면서 20년 만에 수건 사업 하나 했는데 네. 결국엔 그거 거부권 그렇습니다. 당하는 상황이라 방송 3법. 예. 이윤기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그 방송 3법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여기 정청래 유지죠, 유지. 제가 이제 당선자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용기 의원은 그때 안 왔어. 고도원님이 갔는데요. 왔었나? 너무 많아 여기. 나는 왜 박지혜만 생각나지? 제가 늦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네. 아, 또 맞다. 네네네. 그때 괜찮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일찍 가고 박재 변호사님 엄청 늦게 오셨는데. 아 그랬구나. 맞아. 있었다.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팁을 드렸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공개 안 할 거면 그냥 할 거네요. 자, 법안 발의를 이렇게 하는 중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아, 말씀드렸죠. 아 예. 저번에요 이용기 후보가 두 번째 나왔을 때인가요? 첫 번째 나왔을 때인가? 본인 키가 187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지. 그럼 민주당 187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 그때 나와갖고 뭘 물어보셨는지 아무튼간 얘기하다 제가 아니 뭐 후보들이 다 너무 훌륭해서 제가 다른 건 없고 아마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187인데 가장 키 큰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받으셔갖고 아 그래요? 그럼 민주당 187석 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비례까지 해서 딱 187석이 나왔어요. 아, 그게 187석이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점 찾기 하느라고 우리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맞췄습니다. 예상 의석수. 제가 4년 전에 180석 예측해가지고 맞췄거든요. 이번에 제가 170석 예상했습니다. 조국신당 빼고. 그래가지고 야 신들의 협조가 진짜 있구나. 됐고요. 자, 두 분 그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이 아마 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을 방송입니다. 자, 짧게 당선 감사 인사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의정부 갑 지역에서 이번에 제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막 지인 찾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꿔랐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더 마음이 처음엔 굉장히 기뻤는데 지금은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 주신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읽히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정말 무겁게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좀 네.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 추진하고 민생 우리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즐길 때 즐기세요. 어차피 국회 들어가면 욕 먹는 일만 남아 있어요. 못하기만 해봐요. 그거거든요 지금. 자 이용기 당선자님. 예, 전 그 인천 남동을에서 당선이 됐는데 어떤 남동을 주민들이 정말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정치 신인이고 저보다는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어떤 지역민 유권자들의 힘이 저를 당선시켜 줬고 그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요즘 당선 인사 이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 인사는 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다니고 1대1로 뭐 상가나 뭐 이런 데 다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당선되고 안 나타나는데 벌써 몇 주째 계속 인사 다니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초심 잃지 말고 계속 좀 이렇게 소통하고 주민들
얘기를 정말 잘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돼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좀 지역을 돌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많이 듣는 게 좋겠다. 당원분들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유권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하여튼간 지역민들의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런 각오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듭 좀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구는 민주당이 4번 계속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예. 근데 당선자님 말씀하는 데가 근데 계속 내 머릿속에 뇌리를 떠나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당선자님 키가 2m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정치 신인이라고 하지만 선거라는 것 자체를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해볼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이제 여기 이제 이를테면 여기 엄마 아빠 집에 와가지고 나 그때 힘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나를 괴롭혔던 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짧은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일단 선거운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다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한 분을 만나서 깊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쑥불쑥 다가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약간은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뭐 옳은 방법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유권자 복불복이어서 지지하는 사람의 명에 받아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톡 쏘아붙이거나 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당하면 일종의 노이로제, 트라우마 어느 이런 게 순간 생겨. 알아요.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렇게 인사드리고 났을 때 표정을 딱 보면은 아 어느 정도구나. 네 그런 게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욕심이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짧은 기간에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 체질이신 분들은 이제 다음 재선 도전할 때는 엄청 이제 노련하게 잘 하게 되고. 자 그런 점이 어려우셨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투척했거든요. 네. 우리 새날 단체방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하지 않은 시원한 눈 읽은 사진 하나 소개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 이따가 해드리고 우리 이윤기 당선자님 어떠세요? 저는 뭐 총선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본선도 본선이지만 경선이 되게 힘들었어요. 갑자기 아까 이제 영입인재들 경선 안 하는데 경선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선하는 게 3월 2일 날 결정이 되고 3월 11일, 12일 경선을 했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상대 후보는 뭐 12년간 뭐 삼선 의원의 어떤 지역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그 특히 당원 경선에서 제가 이겼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역 정치 구도나 당원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오래 역할을 한 당원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당원 뭐 이런 분들 힘 그리고 새롭게 그 젊은 당원들의 힘이 어떤 결집력이라든가 정치 참여도 정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지역 정치나 당원 정치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이번 총선에 저희 지역구뿐이 아니고 많은 지역구에서 좀 반영이 됐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하려면 이런 패러다임을 잘 읽고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선이 힘들었지만 가장 값진 성과를 이뤘고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제가 경선을 안 하고 그 영입인자니까 전략 공천을 받았으면 지금 당선이 되고도 끊임없이 지역에서 뭐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뭐 지역도 모른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경선 과정에서 그걸 돌파하고 나서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하는 게 많이 달라지셨고
잡음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많은 걸 얻고 그렇겠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 박지비서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만날 때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뭐랄까 정당성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치 베테랑, 초베테랑과 그 신인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얼마큼 발전하는지 보는 것도 아니, 재미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출연하셔갖고 그 영입인재들 경선시킨 거 아주 가혹하게 키웠다 그랬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원전에서 한 네. 그렇습니다. 네, 딱 와닿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당선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입된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 전문성, 네. 국민들이 바라는 바.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멸첨 먼저 하겠다가 아니라 4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중점사항 하나씩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저는 영입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의제는 기후 경제 이쪽이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놀랍게도 이제 기후 환경 정책 같은 경우도 많이 퇴보했기 때문에 그 퇴행을 막아내고 우리가 이걸 원상복구를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후 정책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산업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것도 뒤로 가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거의 진전이 없고 지금 원전 확대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얼마나 저희가 막아내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한 법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고 그냥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법들을 이제 빠르게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한마디 거들자면 이 기후위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누바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보면 인류가 태동한 이래 해결해야 될 3대 과제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전쟁, 기아, 전염병.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실제로 비만으로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도 예전처럼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전염병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인류 의학으로 이제 정복이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3대 위기 해결될 과제였는데 이것 못지않게 더 큰 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이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저는 이제 농사를 또 많이 접어왔고 그래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벌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벌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벌이 많아 내지는 뭐 벌의 쇠는 이런 거 했죠. 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딸기든 뭐 오이든 수박이든 뭐든 벌이 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 네, 그러면서 이제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매도 맺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아이고 이거 되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늦은 거잖아요. 망가지는 기간보다 복원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지금. 아유 참. 알겠습니다. 꼭 해내세요. 안 하면 큰일 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 후에 진짜 지금 박지혜가 지구를 대한민국 구하는 바꿨다. 문제예요. 지구를. 그 자기 그 대표성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무게죠, 사실은. 자, 이윤기 기자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아까 정청래 초께서 얘기하신 방송 3법 그게 시급한 게 MBC 이사진이 뭐 7월 8월에는 개편이 되거든요. 그 전에 방송 3법을 재입법하지 않으면 뭐 MBC마저 장악당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는 최우선 과제로 일단 뭐 정청래 최고의 뜻을 받아서 또 국민의 뜻을 받아서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뭐 이부영 이사장 등 언론계 119인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저하고 노중면 후보한테 제시하고 저희가 이제 받아갖고 국회에 들어가면 이 10대 과제를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10대 과제 뭐 언론 개혁의 과제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 10대 개혁 과제를 4년 동안 다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여기서 몇 가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제를 제가 4년 동안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료 의원들이 같이 도와야 되겠지만 전담 마크하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입을 한다는 예. 뜻은. 여기도 이제 코멘트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아, 제가 17대 국회 언론개혁 몫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광에서 다 그걸 했었는데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시에 이제 4대 개혁 입법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정리, 친일 역사, 그다음에 언론개혁. 그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까지 다 다뤘는데 저한테 100%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신문법을 그때 제가 만들었죠. 물론 MB 때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편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신문 발행 부수를 몇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문 시장의 투명화,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네 가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일면의 광고료를 찍어내는 부수로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그냥 폐기 처리하거든요. 실제 구독료 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걸 했는데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실제로 당론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신문 상품권 주고 뭐 자전거 주고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묵까지 뿌리고. 근데 그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서 그렇지. MB 때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되면서 그 법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편이 나오고 완전히 뭐 그렇게 됐거든요. 신문 시장이 또 다시 암흑기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프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누가 맡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토론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법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콘텐츠와 자료가 있어요. 뭐 근데 처음부터는 아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용기 곧 의원님과 노정면 곧 의원님이 둘이 하여튼 역할 분담을 잘하고 제가 뒤에서 백푸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두 분.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구 가면 다 현안 있잖아요. 마포에 가면 어마어마한 현안이 있어요. 뭐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의정부는 뭐예요? 의정부는 사실 이제 그 수도권 많은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산업적인 기반이 없고 베드탄화 되어가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교통 여건을 많이 개선해 달라고 하시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자족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거기가 또 그리고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미군 기지가 다 반환이 돼서 이제 공여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어떻게 좀 미래 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현안이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탄소 중립 산업이라든지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육성해서 그런 것들이 그 기존의 제조업과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산업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육성하고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고 그걸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건 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야, 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요. 영입 이제 1호 영입식 할 때 그때 그 앳된 그 수줍어하는 그런 게 많이 부분이 없어지고 진짜 국회의원 같아요 이제. 지역구 얘기하고 갑자기, 느낌 나. 갑자기.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좀 단호한 스타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되기도 전에 지금 감투 하나 맡았잖아요. 디지털 사무부총장. 제가 그랬어요. 이거 대표님한테 너무 초고수 승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자마자 지금. 1호잖아 1호.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근데 딱 이게 필이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네. 잡혔어요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의정부를 아리백 도시 만들고 싶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요 한 3선을 해야 돼요. 아직 멀었어. 그다음에 저기 이용기 당선자님 그 남동을은 현안이 뭐예요?
그 남동을이 좀 구도심이에요. 그 가장 큰 게 뭐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교통하고 이제 주거 문제인데 교통은 뭐 교통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서 뭐 제2경인선이나 뭐 GTX-B 이런데 이건 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인천이 사실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싸거든요. 뭐 수도권의 어떤 도시보다도 싼데 그 이유가 난개발을 하고 뭐 용적률을 높아서 아파트를 막 빽빽하게 짓고 이래서 도시가 아주 이렇게 보기 안 좋은 상태예요. 스카이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스로 도시의 가치를 낮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천은.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이 그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물론 재산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좀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자기의 자산 가치도 높이면서 어떤 지역의 품격도 높이고 어떤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좀 색다른,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은 좀 뭐 그런 뭐 용적률을 높이되 어떤 지역은 아까 얘기한 이제 박재민 변호사님 저기한 어떤 환경을 좀 우선시하는, 그래서 가치를 좀 이렇게 다르게 차등해서 그래도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내 자산 가치를 오히려 더 올렸구나. 그리고 더 품격이 있어지고 이게 지역을 위해서도 인천을 위해서도 되게 모범적인 모델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상당히 어렵고 무모한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인천에 500년 산 집안 사람이잖아요. 3대째. 그래갖고 인천이 그렇게 가치가 자꾸 추락하고 집값도 가장 싸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한번 진심을 다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무서운 게요. 이윤기 당선자는 할 것 같아서 무서워. 뭔가 스타일이 있잖아요. 막 노조위원장 몇 번 하셨죠? 6번. 그러니까 이제 또 코멘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마포을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실제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에서는 뭐 열심히 쌈딱처럼 하는데 동네 가서는 왜 기반이 괜찮냐. 이건데 뭐냐면 지역 사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경의선 숲길공원. 그거 제가 초선 때 공약이었어요. 그게 원래는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가는 기찻길이었습니다. 경의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근데 그걸 지하화하고 그 위 7.4km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공약이었고 실제로 했어요. 그 동교동, 연남동 주민들과 물론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그 토론회도 하고 뭐 그 국회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을 했어요. 그 경의선 숲길공원이 굉장히 모범적인 공원이 됐고 또 MBC가 이사갈 계획을 제가 알고 딴 데 가지 말고 마포로 와라, 상암동으로.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과 유치서명 운동을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굉장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제가 추진했던 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마포을에 지하철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홍대부터 시작해서 성산동, 상암동, 그리고 덕은동, 경기도 덕은동, 경기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대장 홍대선이라고 그러는데 10년의 시작을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2년 전에 이게 이제 2조 정도 드는 20km 구간인데 4,477억이 배정이 됐어요 지금. 올해 이제 설계를 마치고 역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하나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크게 이게 지역에 활성화되는데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청래가 혼자 했겠어. 근데 물론 혼자 안 했죠. 근데 시작은 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쭉 했는데 결국은 이런 굵직한 거를 딱 하나를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박지혜는 꼭 하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근데 네.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여러 개 백화점식으로 다 하면 안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걸 딱 물고 그거를 끝까지 관철하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맞죠. 보고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있는 걸 딱 하나 잡고 네. 물고 늘어져야 돼. 자, 지역에 우리 당선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형식적인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보통 듣고 싶어하는 건 정치 현안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쨌건 저는 오늘 당선자 특집 두 분께 무한한 신뢰가 가네요. 할 것 같아서 무서워 두 사람 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도 웃기죠. 비무인데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화석 뭔가 해버린 사람 이렇게 앞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자 댓글창 좀 잠깐 읽어드리고 정치 현안으로 갈게요. 허심님 정청래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4년 중임제 첫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당선. 자 다음에 김대현 TV님 세 분 모두 당선 축하드립니다. 영수회담 취소. 윤석열이 자기 표한 사람들 특검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머리 굴리다가 답이 안 나와서 취소한 듯해요. 영수회담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무 협상이 지금 중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과 영수회담 취소는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셨고요. 어쨌건 김대현 TV님 감사. 국민의 짐 호로당님께서 뉴스공장장 정청래 최고위 정말 농사 잘 지음 썩여리처럼 뻥이 아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농장. 뉴스농장장 정청래 최고위원. 벌이 안 보인다고. 알겠습니다. 자, 정치연한 첫 번째. 사진 안 보여줘요? 그렇지. 사진 사진. 보고 갑시다. 까먹. 이 사진은 뭐예요? 지금 어디서 뭐 한 거예요? 이건 박지혜 디지털 소통 뭐죠? 디지털 전략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자들 지금 새로운 신임 당직자들이 예. 지금 어디예요, 저기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어디예요? 지금 정청래 의원님도 20년 만에 처음 처음 가봤어요 오늘 가보셨다는 저기. 국회 뒤편에 한강변에 이렇게 국회 길과 네. 한강 사이 길이에요. 네. 저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갔었는데 저기. 저기 색강에 만들어진 공원 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한강과 국회 뒷길 있잖아요. 그 사이. 이 사진 누가 찍었어요? 제가 찍어서 제가 없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일 줄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사진이 한 장도 안 남아 있는 거야. 아버지가 찍고 있었거든. 엄마 되게 슬프다. 저도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신임 그 신임 당직자 당직자들 예, 이렇게 정무직 당직자들 점심 식사를 하고 근데 박찬대 최고가 산보하자고 영어로 테이크 워크죠. 그거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1시간 정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쉬는 모습 보네요, 진짜. 박찬대 최고 말에 의하면 1년 전에 한 번 이렇게 걸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1년 만에 걷는다고. 30분 단위로 지역구 이동하면서 막 네. 연설하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아이고 쉬세요 좀. 이럴 때는 그냥 푹 쉬고. 눈이 즐겁죠? 그러니까요. 시원하고. 그러네요. 네.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힐링 받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저 네, 저희 오늘 잠깐 한 오고 시간이나 걸었나요? 1시부터 한 45분 정도 걸었구나. 엄청 예. 걸었긴 한데. 자, 이 찍은 사람은 정청래 작가입니다. 이 넘어가시고 자 이재명 대표 연임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뭐 숨기고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연임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연임이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연임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 당 대표들이 이제 단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원당규에는 연임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기가 또 이제 총선 승리하고 이제 엄중한 시기에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원래 이제 저 상황이 아니면은 당대표 도전하겠다라는 게 약간 비공식화돼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2년 전에도 제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어요. 근데 대선에 이제 떨어진 거야.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이상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표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대표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최고위원 나가면 됩니다. 당대표 나가시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제가 질렀어요.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때 최고위원.
네. 이재명 대표 때 최고위원만 2번 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때와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지금은 총선도 이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무조건 지지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해야 되는데 민생 현장도 다니고 대표를 하면서 다니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찬성. 네, 찬성입니다. 찬성. 야.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대표가 이제 판단하고 결단을 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좋겠다. 근데 대표는 따로 있고 대선 주자는 따로 있어서 또 민생 행보를 하는데 기자들은 그럼 어디를 따라가야 되죠? 만약에 두 군데를 동시에 간다면. 논리가 좋으시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당 대표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초점이 이재명 대선 출마, 대통령 당선 이것이 초점이라면 거기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당 대표를 하고 말고 보다도 이재명 대선 가도에 뭐가 더 도움이 되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맞죠, 생각이 맞죠, 듭니다. 네. 근데 그 또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속내를 안 드러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형 대표가 이제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시선이 대세론에 지금 딱 틀이 잡혀 있는 이재명 전 대표한테 네. 시선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러느니 한 번 더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럴 만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야당으로서는 역대급 대승을 거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서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한 번 더 끌어고 책임져.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분위기가 또 아니거든. 안 되죠, 안 되죠. 역적되거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박찬대 저 원내대표 출마하니까요. 나머지 분들이 수그리 하던데. 알아서 출마 안 할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격렬하게 경선이 붙으면 감정 상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가 비공개 최고일 때도 이제 갔다 말씀을 안 하셔요. 안 하는데 어쨌든 일단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 제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어쨌건 안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간 고생과 공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임기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뭐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게 둘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는 그 부류는 아닌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쉬시면서 재충전 비전을 좀 준비하고 또 재판 준비도 하고 이런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조언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이 잘 나고요. 정말 좋네요. 네. 두 분 어떠세요? 생각이? 근데 굉장히 가혹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왜 계속 쉽게- 뛰어다녀라. 쉽게 표현하면 두 분은 이재명 키즈예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보면. 네, 네. 저희는 뭐 영입 인재고 그 당 대표님이 영입 인재 위원장 하셨으니까 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당 대표만한 자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또 압승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민주당이 제가 언제 유세 때 인천에 이제 전체 의원들 모여서 한번 할 때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좀 새로운 민주당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 22대 민주당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하나가 될 수 있고 원팀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땐 상당히 갈등 구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조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뭐 건강한 비판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도에서는. 그리고 아까 정책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대선에도 그런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선에 한번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대표하시라고.
그때 이제 대표 할 생각이 없었을 때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대선 후보는 꽃가마를 세워줬는데 이제는 꽃가마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꽃가마를 만드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하게 되면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마하라고 제가 거의 강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신 제가 최고위원 출마해서 보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최고위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표를 하다가 평의원으로 남는데 대선 행보를 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언론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평의원이 아무리 전직 대표지만 뭐 대선 행보라고 카메라들 뭐 갈라치기 데리고 하겠죠. 다니고 아. 그 이런 식으로 엄청 안 해도 비판이 많아요. 해도 비판이 있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휘봉을 잡고 당을 이끌면서 가다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네. 변임이 훨 낫고 네. 이제 일부지만 이재명 대표 너무 고생했다. 테러 당하고 단식하고 좀 쉴 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옆에서 뵐 때마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자, 근데 들거든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쉬면은요 몸이 좀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단 방송에서 네. 추대를 먼저 해. 못 받게 만들면 되죠. 그래가지고 분위기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논리 위에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반대 논리는 난 조중동의 시각일 거라고 그리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대표가 안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통령 후보 참모했던 사람들이 몇 달 지났다고 아 내가 대표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하는 거 진짜 볼썽사랑 왔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그걸 비판했어요. 아니 석 달 전까지 대선 후보한테 참모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제 비켜 내가 대표할래 이러고 그 자기가 모셨던 대선 후보하고 대표하겠다고 막 싸우는 모습이 모든 걸 떠나서 얼마나 좀 비인간적이냐 이런 생각이 그럼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실까요? 못 빠져나가는 프레임이 하나 있긴 해요. 이렇게 큰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 대표 안 한다고? 무책임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게끔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가 지금 그 하나의 또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은 결선 투표로 한다고 언론에 나가서 정 최고가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최초로 얘기했죠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생각하는 분은 지금 내가 보기 압도적이에요. 일단 민심은. 근데 이제 여기에 국회의장 후보로 6선 뭐 추미애 조정식뿐만 아니라 5선 분들도 이제 나간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썰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어차피 당선자분들이 경선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포함되시는 거예요 지금 투표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막 5-6명 나오시면은 결선 투표 없이는 한 30% 정도만 표를 받아도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원 단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내 대표는 과반 득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죠. 근데 국회의장 부의장 경선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다수예요. 10명이 나가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회의장 가면 당연히 되거든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만 8명이에요. 오늘도 누구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나간다고. 그러면 8명이 나가면 한 30표만 얻으면 30표 얻은 사람 29표 얻은 사람이 30표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0명인데 30표? 이건 너무 이게 좀 정통성이 없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원내대표처럼 결선 투표 도입한 뭐 1차전에 과반 나오면 뭐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과반자가 없으면 1, 2등이 다시 재투표를 해서 과반 넘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보통 국회의장 후보는 2명 정도가 나와서 경선했기 때문에 항상 과반을 얻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당규 사항이거든요. 당규 사항은 당무위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대표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대표가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럼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갔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늘 최고위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당무위에서 이걸 고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설은 오히려 현재 이슈로는 후순위예요. 8월달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고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이 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문제여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하나 좀 지지자나 당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그건 이미 늦는다.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욕먹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을 싹 버리고 뭔가 확실하게 바꿔낼 수 있는 175석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어마어마하게 빠르네. 요 느낌 주시면은 저는 그게 결국 다음 총선 때 200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옛날의 패러다임은 버려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두 분은 아마 뭐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아니라 옛날 시각은 아닐 것 같고요. 두 분 다 내가 봤을 때 너무 강성될까 봐 걱정되는 두 분이에요. 제가 이분들 그때 내가 교육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사실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2, 3년, 3, 4년 지나 보면 무명 정치인은 무능 정치인 취급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왜 그러냐.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싫어해요. 국회의원은 나라 국자거든요. 나라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입장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옳다. 그러면 아무리 반대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걸 주장해야 된다. 논란을 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이슈메이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유명해져요. 그럼 존재감이 생기고. 근데 그걸 피하다 보면 맨날 뭐 지역 일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맨날 지역만 다니고 뭐 결혼식장 다니고 장례식장만 다니고 이러면 그건 무명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은 무능 정치인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돌진해야 됩니다. 야, 대시해야 됩니다. 공감돼요. 네. 지금 180명의 21대 국회의원 중에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름 모르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진짜 존재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존재감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주에서 왜 민영배 의원 제하고 다 바뀌었겠어요? 존재감 없어서 광주를 대표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지혜 변호사는 그 뭐 영입 인재 때부터 이미 셀럽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성과를 박지혜 내서. 곧 의원님은 이제 지혜롭게만 하면 돼. 원래 이미 1호이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어. 이명박 가언니 정직이라는 뜻은요. 정직하지 않아서고요. 박지혜 변호사 이름이 지혜라는 뜻은요. 지혜로워라고 지은 거 아닐까요? 예. 네, 지혜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인터뷰하는데 말 좀들 해요. 진짜 이게 본인들이 겸손 빼시면 안 돼. 지금부터는 무조건 막 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야 근데 돼. 오늘 아까 사진 있었잖아요. 네. 한 장 또 있거든요. 네. 아 이것도 지혜 숲이더라고 거기가. 지혜수예요? 그치. 옆에 가라고 지혜 숲 편말.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당내 경선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거 뭐 추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무에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 이 새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규 미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국회의장, 부의장 그 경선은 2명씩밖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지금 10명 가까이 나오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예요. 많이 나온대요. 네. 그럼 하나만 힌트 하나 주세요. 지금 당심을 확실히 얻고 있는 분과 의원들의 여론이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선거 개인이지.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쉽게 표현하면 민심 당심을 받아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국회 들어가기도 전에 뭔가
기성 정치인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면 좀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제가요 이것도 또 오해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한 거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있잖아 바로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처럼 다들 이렇게 인식하고 또 언론에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도요 어차피 투표권자니까 누구 이야기는 하지 마시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내가 내 선택으로 누군가를 찍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의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당선인들이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시기에 정말 지난번에 180석 줬는데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못하면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도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믿음이 가는 거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야 영수여담이 교착 상태에 바로 들어갔는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비서실장 발표를 합니다. 직접 나와서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직접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정무수석을 발표를 또 직접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 의제 등에 관련한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과의 협상이 잠정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영수회담이 취소된 거냐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제에 서로 간의 논의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간에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쪽이 정무수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내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아니고 하루 연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 헤드라인은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을까? 요거거든요. 네. 근데 의제들이 이제 뭐 최상병 특검만 해도 윤석열 범인으로 의심되는 특검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참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진짜 주먹구구 아마추어라는 게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전화할 때부터 사전에 언제 통화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것도 조율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의제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 갤럽에서 23%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정도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허겁지겁 그냥 영수회담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오늘 비공개 최고위 때 이제 정상회담 어떻게 할 건가 기조 방향 이런 걸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뉘앙스라는 게 대통령실은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냥 밥이나 함께 합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민주당에서 그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 뜻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제를 걸자. 친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21대 때 미리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최상병 또는 뭐 긴급 뭐 재난지원금 뭐 25만 원 이런 정도 여기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 아마 지금 김건희 특검은 아마 의제에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의제를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난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임명이 안 됐다. 정무수석 임명을 이유로 의제 논의를 중단을 시켰는데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이 됐다라고 해서 저 의제를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최소한 민주당은 여기서 반은 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줬어요. 아까 들었습니까? 뭐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는 뭐 하여튼 나름대로 다 염두에 두고 한 건데요. 하여튼 제 모두 발언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건 이게 이제 추미애 관심사가 됐죠. 요거는 추미애 관심사? 그거 내가 만든 용어고 아, 원래 옛날에 지금 추미애 관심사 그랬어요? 초미애 관심사 그랬어요? 거기다 이렇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추미애 관심 아까 사람을 그러니까 그 뭐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러지만 뭐요? 지금 우리 정채고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네. 아니요, 그게 아니요. 들렸다는 거. 그게 아니고 아무 말씀도 안 그렇게 하신 것 들었어요, 같은데. 저. 초미의 관심사. 아, 초미애 관심사. 웃기다. 근데 요걸로 나중에 뒷말 엄청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 요구하는 걸 윤석열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저건 이제 삐돌이들의 전쟁이거든요. 음. 삐돌이들.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엄청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폐쇄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좀 말려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불러가지고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나를 버렸나?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찬 초청했는데 나 안 가. 이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한 걸 알면서도 왜 홍준표를 또 굳이 불렀을까? 그건 뭐냐면 서로 삐진 사람들의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장면 처음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미중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미중위의 대통령이잖아요. 난 진짜나 이거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윤석열과 한동열이래요. 한동훈이 뭔가 긴장 관계 있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런 장면은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크게 새로운 장면일까. 어쨌든 둘 사이의 역학관계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뭐 김경률이 발언을 했지만 김건희, 윤석열 그 부부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거든요. 분노.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헤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헤어질 결심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홍준표를 그렇게 급하게 만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 홍준표가 한참 한동훈을 때리던 시점에 만난다는 건 홍준표 손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 윤석열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20년 지기라고 하더만요. 그 주로 이제 윤석열 밑에서 일하던 검사 이런 건데 그 상황에서 묘하게 한 5개월 전부터 잡힌 일정이란 모를까 시그널 준 거죠 뭐. 그러니까 한동훈도 너 그럼 나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그렇게 거라서. 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 배신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을 배신한 건 배신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라고 저는 봐요. 그럼 우리 정채고님은 한동훈이 당대표 경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못 나온다고? 그 전국 주도권은 잃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그 여당 장악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캐비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 나온다. 그 한동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할 때에 갖고 있던 권력을 이제 다 잃어버린 상황이 잃어버린 온 거죠. 거네요. 원래 이게 빌린 권력, 빌린 칼이었잖아요. 자기 칼인 줄 알고 휘두르다가 반사체. 칼을 그냥 회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총선 때 비리라도 출마를 했어야 돼요. 마플에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마포울에 나가 정청이랑 붙었어야지. 오늘 함은경은 토론에 나가가지고 자기 당 엄청 까던데. 하여튼 뭐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 한동훈이 나왔으면 내가 그 득표율이 더 높았지. 요즘 국민들이 한동훈 안보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해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너무 비호감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지 싶은 거예요. 정도. 아니 근데 좀 지방선거 이때까지 좀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아니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 한동훈이 퇴장하면. 아 그렇죠. 아 진퇴양난이네. 감정 정리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너무 물러가라고 하지 말고 좀 머물러 줘라. 좀 버텨야 건강을 잘 되는데, 회복하길 그렇죠? 바란다. 그래서 건강을 잘 회복하기 바란다. 희한하네요. 근데 어떻게 뭐 얼마나 중병인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물밑 접촉할 수는 있죠. 뭐 못 나가겠다. 근데 언론에 안 나가야 될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이 사건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권 내에 권력 싸움에 어떤 정점에 선 장면이죠. 이 장면은 한차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부부 싸움으로 치면은요 보통 안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내거리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부 싸움을.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아마 이번 주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안 만났을 때가 가장 큰 권력이에요. 저쪽에서 만나달라고 할 때가 제일 큰 권력이라고. 하여튼 그거는 또 노코멘트입니까? 노코멘트고요. 오늘 작전을 대략 큰 아웃라인을 대략 이런 방향 잡았나 보네. 미루어짐자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확실히 난맥상은 난맥상이에요. 세련된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한 것과 객관적인 건 좀 다르잖아요. 총선 쭉 거치면서 보니까 저쪽 실력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우리 진영에는 정청래가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 후보들 노래가 더 좋았고, 근데 우리가 뭐 실력이 더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뭐 우리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저쪽이 워낙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전략공천 비교해봤잖아요. 민주당이 75% 가까이 당선됐고요. 국민의힘 전략공천이 25% 정도 됩니다. 성공률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학교 총학생회장 시키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알겠습니다. 예. 댓글창 좀 읽어드리고요. 이화진님, 이 시대의 참 민주당원인 오직 더불어민주당만 걱정하는 정청래 의원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 글이 나중에 성지가 될 거예요. 김환수님 감사하고요. 자연인 진아님, 언제나 든든한 참 정치인 정청래 의원님 늘 처음처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김혜영님, 추미애 국회의장 가져 하셨고요. 최원순 사기꾼님. 아니 내가 이 님이 이게 닉네임이라. 이재명 대표가 당원전에서 이제 당원들 그 무슨 요구사항 이런 거를 읽다가 갑자기 윤석열 탄핵을 읽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안 읽은 거라고. 그 똑같은 거. 이직 당원들 멘붕 오게 국회의장은 당원 전자투표도 반영도 긍지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당원들 좀 뜻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쇼츠가 예전만큼 안 올라와 허전한 일인입니다. 네. 선거 끝났거든요. 끝났거든요. 자, 법대머리님, 공식 선거 기간 중 비가 많이 온다는 장기 예보로 불출마했답니다. 이분 닉네임이 법대머리예요. 법대머리. 법대 나온 머리.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오늘은 전 냉탕과 원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뭐냐면 낙선자 인터뷰가 전에 비쌌는데 같은 식구들 중에 예. 어떤 사람은 낙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선이 되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원들 또는 같은 당 동지들의 아픔과 기쁨이 막 어우러져서 이분들이 이제 이 안석이라는 의미를 달고 국회에 지금 아까 197이요? 187이요? 이런 숫자가 막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청래 의원 포함 당원보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당원분들의 뜻을 잘 받드는 우리 당선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하게 해야죠. 그냥 끝내게 하는 사회자가 할 어디냐고. 사람 없어가지고 있어. 끝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껴놓은 말 있다. 아껴둔 말 1분 클로징 멘트. 방송 끊어지기 직전에 야 공이 글러브 속에 들어가기 전에 타구를 치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훈은 어쨌든 당원이 최고다였던 것 같고요. 그 정신을 새기면서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국민들께 실망 드리지 않는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행동하는 언론인이었는데 이제 행동하는 정치인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트위터에서 우수저가 됐어요. 트위터에서. 우수저, 금수저, 우수저.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제 트위터 보면 제가 항상 눈 감고 사진 찍은 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짤공장 내렸네. 제가 한때 우수졌어요. 한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 예. 자, 마무리가. 세 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정청래 최고는 다음 주에 또 네. 당선자 인사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 방송해야죠. 누군지. 아, 또 아, 내가 사위자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 박지혜 영입인재 1호가 다 짰습니다. 순서를. 요거는 지금 다음 주에는 누구 나오시냐면은 김남희, 박선원 두 당선자 나오시고요. 그 다음 주 계속 예고해 드릴게요. 손명수, 이재관. 그 다음 주 백승아, 이용우. 그 다음 주 황정아, 김용만. 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예.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